안녕하세요. 청년 역사를 만나다 청년대 사학과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전 지난번에는 이제 한기중님이랑 둘이서 녹음을 했었는데 오늘은 두 명이 더 생겼어요. 네, 수강 신청을 좀 잘못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망했어요. 네. 제가 과가 이쪽이 아닌데. 전 드랍하려고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드랍을 하신다고요? 일단 소개부터 해주실래요? 아 저부터요? 네네. 예, 저는 이제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을 하고 있고요. 오. 이해람군과 이제 동갑이고, 네 이름은 이준민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녹음을 하면서 제 나이를 밝힌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없습니다. 21살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래요? 네, 빨간 분부터. 네, 이 빨간 분은 제가 빨갛다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옷이 지금 빨간색이어서 그런 거고, 저는 그 대학에서 청소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있고요. 네, 네, 여기 수강 신청 왜 하셨죠? 저도 몰라요. 서버 터졌다는 소리.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PC방을 잘못 고르셨군요. 네, 그랬나 봅니다. 네.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알아서 상황들을 잘 지어주시니 감사할. 네, 그런 게 없네요. 근데 저는 뭐 종교, 신화 그런 쪽에 관심 많습니다. 아 정말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저번에 해람군과 같이 한번 방송을 한 한기중이라고 합니다. 인문학부에 현재 있고요. 과는 아직 미정입니다. 네, 무려 유학파 출신입니다. 네, 저번에 밴쿠버 얘기를 한 40분 동안 떠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엘모 씨가 좋아하시는 예? 미제 권역 아닌가요? 캐나다요? 네. 잠시 고민하셨다. 고민했다 지금 아니 근데 눈이 캐나다는 고민했어. 미국이랑 전쟁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 전쟁하면 무조건 올바른 나라. 네, 캐나다가 이겼거든요 심지어. 이게 이렇게? 네. 어. 그 워싱턴 거기 백악관 불태웠었을 텐데 그때. 아 정말요? 예, 그래서 그래서 모르는 사실을 하나 또 알았네요. 그때가 캐나다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 백악관이 불탄다고 이야기하는데 눈에서 불빛이 번쩍해요. 꿈입니다. 되게 행복해합니다. 주체에 헥타를 날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우. 이거는 이준민 씨의 개인 의견입니다. 네, 방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소개를 마쳤고요. 예. 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 하게 될 얘기는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간에 무슨 얘기 해줬는지 좀 말해주면 안 돼요? 아 말해드릴까요? 두 번 없으셨으니까 네.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청년 밴쿠버에서 진시황을 만나다입니다. 아, 이분이 밴쿠버에서 다녀오셨다 보니까 이제 밴쿠버에서 보고 느낀 것들 주로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역시 유학파. 진시황이 밴쿠버에다가 불러쫓아주려고 사람을 보냈나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득한 동쪽 끝이니까 뭐 그럴 수도. 네, 진시황은 이제 통일의 상징이다 보니까 다양성과 좀 대비시켜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청년 전태일을 만나다입니다. 뭐 한숨 뭐예요? 그 전태일이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감당했고 또 차지했는지를 생각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감탄이 나오는 분이죠. 예, 절로 숙연해지는. 저하고 이제 기중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낮에 만나서 평화시장과 전태일 동상을 한번 보고 왔거든요. 왜 우린 안 불렀어요? 그니까요. 바쁘신 거 아닌가요? 교회에 계시지 연락도 않나요? 안 했잖아요. 저 오늘 하루 종일 놀았는데. 몇 시에 갔는데요? 아니 당신은 교회에 계셨잖아요. 몇 시에 갔는데요? 몇 시였죠? 한 2시인가 예배가 12시에 끝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 따로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다양성. 밴쿠버. 외면과 배제, 소외 정말 인간,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인간 소외. 포용하지 않음. 네, 혹시 그 평화시장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근데 평화시장에 갔다 왔는데 제가 기대했었던 그 예전 전태일 평전에서 읽었던 미싱사들의 노동 모습이나 시다공들을 보지 못해서 몇 년 전이죠? 그런 걸 기대했다면 당신의 노동 감수성에 의문을 던져보시는 것이. 기대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을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유명한 가난 포르노군요. 가난 이렇게 맹폭형. 그런 건 아닙니다. 50년 전인데 당연히 달라져 있겠죠. 그럼요. 그러면 이제 전태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의 모습, 지금 현대 사회의 노동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모습인지 한번 되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현 시대의 문제들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혹시 아르바이트 해보셨나요, 다들? 이런데 조금 해봤습니다. 어떤 저도 아르바이트 해보셨죠, 다들? 저는 그 신나는 에포타 센터라고
아니 그렇게 까도 돼요 이름? 시민단체에서 위탁 관리하는 데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그 풀뿌리 시민연합이라고 역천동에 있죠? 예 거기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고 네. 버거킹에서 한 2주 근무했고 네네. 전단지 붙이는 알바도 했고 뭐 출판사에서 뭐 책 재고 버리는 알바도 했었고 뭐 이것저것 수많은 노동을 했습니다. 네, 그럼 돈은 얼마 정도 받으셨죠? 다 달라가지고 네, 아. 많이 받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혹시 거기서 느꼈던 뭐 힘든 것들이라든지 뭐 차별이라든지 노동자에게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직장에서 일하셨군요. 아, 아는 사람 통해서 간 거여가지고 아 신나이프센트는 워낙 이것이 바로 지인 찬스. 그럼 남상백님은 알바 해보셨나요? 네, 저도 조금 해봤습니다. 어떤 알바를 해보셨죠? 저는 근데 주로 국가근로의 형태로 해가지고 국가근로는 사실 노동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뭔가 장학을 나랏돈을- 주겠다 막 그런 네. 거라서. 네, 뭐 그럼 나랏돈 척복하는 그런 거죠. 제가 네. 생각하는 제대로 된 알바를 해보신 적은 아, 없나요? 그 저도 뭐 책 재고 정리, 전 단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아, 책 재고 정리하는 거나 같이 뭐 했어요. 페인트 저랑. 칠하는 것도 했고, 예 맞아요. 페인트 칠하는 거요? 예 페인트 혹시 칠하는 것도 안전 했습니다. 장비 같은 거는 다 하고 하셨나요? 안전 장비라면 예를 들어서 뭐 코 막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그런 거 휴지로 없어요. 코 막고. 예, 아니 그런 건 없는데 페인트 자체가 좀 그 초등학교 교실 칠하는 거라 인체에 무해한 페인트였어요. 아, 그리고 거기도 좀 아는 분 소개로 간 거라 굉장히 여기서 이제 현 해랑 시대의 문제라는 건 여기서 없었습니다. 네. 해랑군이 노동을 잘 모른다라는 걸 이제 드러나고요. 아이 그러면 알바 당황했어. 해보셨나요, 한기중님은? 아 저는 없습니다. 걸 여기다 부르주아야. 여기다 부르주아야. 저는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취지 마침. 네, 저는 처음으로 했던 알바가 그 뭐야 결혼하는 데를 뭐라 그러죠? 웨딩. 웨딩. 아, 네. 결혼하는데요. 결혼하는 데가 많죠, 사실. 결혼하는 데가. 네, 웨딩홀에서 이제 접시 치우는 알바를 해봤었는데 거기가 용산에 있는 모 웨딩홀이거든요. 예. 근데 무슨 알바 관리자들이 깡패예요 다. 막 문신하고 막 걷어차고 의자를 막 걷어차고 사람을 걸어 찾는. 사람은 걷어 안 차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양아치 짓을 하긴 했는데 예. 제가 원래 이틀 하기로 했는데 네. 너무 분위기도 안 좋고 힘도 들고 돈도 돈 제대로 안 주는 건 아니고 그냥 딱 식은 만큼 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 하고 안 하겠다 했는데 이제 화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고 네, 이랬던 뭐지? 기억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했던 알바들은 다 좀 큰 기업에서 하는 알바들이 있었는데 이랜드에서 자연별곡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네, 갑자기 막 알바들한테 돈을 지급을 안 한다고 이 기사가 떴더라고요. 유명하죠. 네, 2016년에 있었던 일이죠. 제가 수능 보고 이제 알바 막 시작했을 때인데 네, 그때 알바랑 지금 얼마 전까지 했던 알바는 여기 근처에 모 뷔페에서 홀 서빙 알바를 했었는데 저는 계약서를 안 썼어요 그때. 예, 근데요.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요? 네, 계속 말씀하시라고. 이재민 씨는 본인 팟캐스트는 되게 열심히 진행을 하시는데 원래 그래요. 남은 그냥 와가지고 헛소리 짓거리고. 별로 좋은 게스트는 아니, 아니라고 그게 생각. 아니라 잠깐만요. 해명을 할게요. 아니, 계약서를 안 썼다고 했는데 네. 안 쓴 것만을 가지고 문제가 아직 발생은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 들어보려고 제가 다음은 물어본 거거든요. 오케이 제스처까지. 뭐 직접적으로 제가 피해를 입은 건 사실 없는데 그럼 말을 왜 해요?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알바도 이게- 4대 보험을 가입해요? 근데 계약서 쓰면 가입하죠. 아니요, 정규직만 가입하는데? 계약서 썼는데도 4대 보험 가입 안 했어요, 전. 버거킹에서. 혼란. 원래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럼 다시 한번 해랑군 네. 사과를. 여기 자르고. 전 이제 해랑군 얘기 들으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제 네. 전단지 알바를 할 때 돈을 못 받아가지고 노동청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 아 돈을 못 받으셨나요? 예, 13,000원 정도. 그때 중학생 때인가 아닌가요? 고등학생 때인가? 때요. 그때 시급이 얼마였죠? 그때 기억이 안 나요. 6,500원 막 이럴 때인가요? 그 정도였을 거예요. 네, 그렇게 네. 많지 않았는데 첫날에 잘렸어요, 제가. 아 어쩌시다가 잘렸죠? 그러니까 그 같이 나 따라다니면서 같이 전단지 붙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가장 꼭대기층을 안 붙이고 왔다고. 아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 꼭대기층이 한 층 더 있는지. 그래서 잘린 건가요? 그래서 잘렸어요. 근데 잘리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일한 건 줘야 돼요. 네 13,000원을. 그죠. 근데 안 줘가지고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때렸어요. 아 이건 또 잘하신 대처긴 한데 또 이렇게 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죠. 네. 지금 수많은 분들이 대학생들이나 뭐 고등학생들이나 되게 많은 분들이 알바를 하고 계실 텐데
되게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알바 노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402명 중에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폭언, 폭행 및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뺨을 한 대 맞았어요. 취한분한테. 미친 거죠. 아, 치아한테. 깜짝이야. 사장님이었으면 그냥 그래서 깽값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뭐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거 잘했네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왼쪽 뺨 맞으면 왼쪽 뺨 내주라고. 예수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왜 그러세요? 당황스럽네. 100만 원 받으라는 뜻이었는데. 아, 짝짝! 나중에는 한 대 더 맞으라고 좀 충고를 해야겠네요. 어쨌든 근데 오른쪽 뺨을 대라. 이런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그 알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에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최저임금 논란이 되게 핫하죠. 예. 네. 최근에 얼마였죠? 7,530원이었나? 예, 지금 맞습니다. 7,530원인데 내년에 8,350원이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도 또 그 시급 10,000원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시급을 동결하자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 계약이 통과될 당시에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 알 것 같아요. 답정너였죠, 답정너. 예. 네. 최저임금 산입 범위 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민주노총 집회 저는 그냥 집회하는 줄 알고 갔는데 거기 아저씨들이 경찰이 세워놓은 바리게이트를 때려 부수고 계시더라고요. 네. 체험 예. 삶의 그래서 연장. 꽤 많이 부셨어요. 꽤 많이 부셨고 일부는 국회 앞까지 진출을 했다가 연행을 당하기도 했는데 네. 결국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됐죠. 통과가 됐고 준민님은 안 보셨나요? 저는 이게 주변에 있던 선배들이 제지를 해가지고 아주 말렸어요. 안 한 게 아니라. 혼자 갔으면 했죠. 예. 그러면 남상백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비극적인 일이죠. 그렇게 된다는 게 사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지를 하고 있었고 또 워낙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이슈가 뭘 올해나 작년쯤에 반짝했던 게 아니라 꽤 오래 지속되어 왔던 걸로 알거든요. 못해도 그렇죠. 2014년인가 15년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으니까 네네. 웹서핑하다가 그런데도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게 사실 그죠. 요즘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네. 이 그 정부에서 촛불의 이름을 걸고 개혁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네. 잘 안 먹힐 뿐더러 그릇된 방향을 제시하는 걸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먹먹하고 그런데 그 정부의 당원이시죠? 아니요 그 정부의 당원이 아니죠. 예, 여당 그 정부의 당원이시잖아요. 당원이- 예, 여당 여당 당원이시잖아요. 여당이 뭐 합니까 지금? 안 합- 여당이 주도했잖아요. 그 최저임금 그건 그랬습니다. 예, 그건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하고요. 네. 그 제가 죄송하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슬프고 죄송하고요. 다음에 같이 바리게이트 부수러 가요. 아유, 부수는 건 전 연행까지는 취미가 이게 아니라서. 무슨 모임 장소인가요? 뭐 네, 나중에 어쨌든. 한번 때려 부수자는 청와대 네. 부수자는. 네, 그럼 기중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요새 뉴스 같은 데서도 특히 편의점 업주하고 알바생들이 많이 대치를 하던데 최저임금 문제로 그 상황을 봤을 때 뭐 저희가 읽었었던 책들 뭐 신영목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원래 가장 감옥에서 보내기 힘든 시기는 여름이라고 하셨잖아요. 서로의 체온이 서로에게 해가 되는 시기라고 했는데 딱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서로가 편의점 점주들도 임대세를 많이 내고 그리고 그 편의점 가맹업체에다가 다시 또 그 별도로 돈을 네네. 계속 납부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최저임금이 그들의 어떤 목을 조아매는 것들이 아닌데 결국은 가장 약한 비정규직인 알바생들에게 자신들의 그들의 힘듦을 뭐 전가해야 하는 것만 같아서 참 저도 봤을 때 네, 어떤 정부로서 좀 그 둘 간의 싸움을 제지할 수 있게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혹시 캐나다에도 최저임금 제도가 있나요? 네, 저 캐나다 밴쿠버 최저임금 몇 달 전에 올랐어요. 한 10,000원 좀 넘습니다. 네. 그래도 2,000원 가량 차이가 나네요. 네. 어쨌든 그 노동자들이라든지 그 최저임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 네, 이런 가치가 돈으로 환산된다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돈이 굉장히 필요하고 네,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에 대한 임금 미지급과 금품 위반이 62% 초과, 그리고 야간 근무 등 근로시간 위반이 28%, 서면계약 작성 의무 위반이 24%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건을 떠올리자면 작년 11월 9일에 있었던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 19살 학생이 서귀포의 음료 공장에서 홀로 일하다가 오작동이 생긴 기계 속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려온 컨베이어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네. 네. 다 기억하시나요? 네. 예. 아 예. 예. 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벨도 없었기 때문에 기계에 깔리고 몇 분이 지난 이후에야 동료들이 사고를 인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희생된 학생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초과 근무도 매우 많았다고 하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처, 교육부와 노동부 뭐 서로 책임 전가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고요. 제주도 교육청 또한 현장 실습과 관련된 근로감독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혹시 그 고등학교를 거의 공업고등학교 다니셨나요? 예, 저는 그 동작구 대방동에 소재에 있는 서울고등학교 108회 졸업생입니다. 오늘 살짝 디테일로 컨셉 잡고 오셨나요? 아 예. 네, 물론 지금은 그 사학과에 진학을 하셨다 보니까 예. 큰 관련은 없었겠지만 예. 아무래도 친구들이 관련이 돼 있었잖아요. 예. 예. 혹시 뭐 그런 사고라든지 뭐 겪었던 부당한 대우들 뭐 이런 게 있었나요? 당연히 제가 겪었던 건 없고요. 저는 현장 실습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현장 실습 같은 경우를 되게 많이 나가는데 저희 반이 한 반에 25반이었는데 학기가 2학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3명 남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10명은 위장 취업을 했었었고 네. 한 10명 정도는 취직은 나갔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도 많이 하고 돈은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 것 같고.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섬유과를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기계들을 위험한 기계를 다루진 않아가지고 뭐 심각한 사고에 대해서는 별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현장 실습을 뭐 물론 폐지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취직한 이후에도 문제인데요. 2016년에 발생했던 구의역 참사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잠시 사고 개요를 말씀해드리면 네.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용역업체의 20살 직원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컵라면만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이 매우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2인 1조가 규칙임에도 홀로 작업을 했고요. 그 어떤 리플의 베스트 댓글을 보면 군대에서도 이등병은 혼자 작업 보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많은 그 반응이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책임을 용역업체만 떠넘기는 메트로와 빈약한 외주 시스템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아, 네, 매우 가슴 아프기 때문에 좀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을. 네네 지금 따로 인쇄를 못 해가지고 대본을 네. 노트북을 들고 하고 싶거든요. 해람 씨 얼굴 2배 정도 되는 노트북을 3배 정도 되나요? 한 5배는 될 것 같은데. 네. 이 외에도 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그 백혈병으로 사망하신 노동자들에 대해서 삼성이 제대로 뭐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뭐 영화로도 나왔었죠. 네. 혹시 보셨나요? 또 하나의 약속이요? 네, 제 동생하고 봤습니다. 펑펑 울었어요. 네, 정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알려진 사건이 그 쌍용차 노동조합 파업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이 파업에 대해서 경찰이 체류액과 테이저건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고요. 최근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농단이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쌍용차 노조 와해가 재판 거래로 인해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과연 전태일 님이 열사. 네, 전태일 열사님이 요원으로 남긴. 네, 유언으로 남긴 일이 지금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평전 한번 주실래요? 전태일 병전이요. 네. 갑자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소품을- 다 읽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날로 먹는 진짜. 한번 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전태일 평전을 뭐 읽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유언은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리빙 포인트. 혹시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또 노동해방 투사로서 네. 읽겠습니다. 네. 저는 그 전태일 열사 묘지도 갔다 왔었거든요. 아, 네. 마석 모란공원이요. 여기부터 읽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친우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하여 주게. 원서위와 제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인 일부인 나, 힘에 겨워 굴리다 다 못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의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않기를 바라는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에 다 못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잃을 수만 있다면 점점점점점점. 네, 마칩니다. 점점점까지 다 읽으셨네요. 네. 엄청난 통찰이죠. 네, 어떻게 그 중등 네. 그 청옥이었나요? 청옥 중동 야간 학교였나요? 거기서 네네. 중학교 과정에 그것도 다 마치지 못한 한 사람이 이 그 70년대 그 사회상을 어떻게 그렇게 정말 분석을 했는지는 네,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 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평화시장인데요. 그 평화시장 재단사 전원이 신경성 소화불량, 그 만성 위장병, 신경통 등 질병을 앓고 있었고요. 미싱사 90%가 신경통 환자, 위장병, 신경성 소화불량, 폐병 2기 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5년 이상의 경력직 전원이 신경성 위장병과 신경통, 류머티즘 질환에 투병 중이었고요. 1일 15시간 이상의 작업에 시달렸으며 평화시장 3만여 명의 노동자 중 40% 시다공들이 평균 15살 여성이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45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일주 98시간을 노동을 했고요. 그 30일 한 달이 30일이라고 하면 휴일이 이틀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평당 4명의 노동자가 밀집된 환경에서 그 노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지가 심각하게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면서 1층 공장 구조를 무리하게 2층으로 증축하여 사고가 발생하기 쉬웠음에도 건강 진단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다들은 평균적으로 월 1,800원에서 3,000원, 미싱은 7,000원에서 25,000원, 미싱 보조는 3,000원에서 15,000원, 재단사는 15,000원에서 30,000원을 받고 일했는데요. 당시 우표가 10원이고 현재가 330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받아봐야 100만 원을 넘기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끔찍한 현실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네네. 거죠. 이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전태일이라는 분이 그 재단사 일을 하셨음에도 재단사는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였고, 그리고 남성이고 어느 정도 월급이 조금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다들 여공들에 대한 그 고통을 공감을 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전태일 평전에서도 나오는데 그 재단사라는 경우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재단사가 되는 과정 5에서 6년 정도의 수습 기간을 거친 다음부터는 월급이 굉장히 올라가서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전태일 열사가 평소에 시다들을 챙겨주고 그들 일을 대신하면서 더 늦게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것을 주인이 원래 못마땅히 여겨서 한 번 잘린 적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때 그 산 속에 어느 산이었죠? 삼각산이었나? 잘렸던 다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막노동 하러 가셨던 네네. 것 같은데 막노동을 하고 산 말고 그 공사 그 삽질하는 곳으로 노가다 뛰러 가신 걸로. 네, 어쨌든 네. 어떤 산으로. 예.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으신 그 삶을 사셨고 23살 22회. 네, 22에 저희가 지금 21인데 네. 네, 굉장히 순탄치만은 않은 삶을 사셨는데 이분이 왜 분신 자살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이 사회가 더 극단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사실 전태일의 기록이나 전태일의 활동들을 보면 어떻게든 이 답답한 대한민국 노동 현실에 구멍을 내보려고 네, 네, 출구를 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보고 그 뭐지? 어떻게 보면 학력이 굉장히 짧고 배울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밤잠 줄여가며 노동법도 읽어보고 뭐 막 이런저런 법도 막 읽어보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모임도 조직해보고 네. 여공들에게 뭔가 먹을 걸 사주거나 일을 대신해주기도 하고 네. 뭐 부당한 현실에 대해 이리저리 편지도 써봤는데도 어디에도 구멍이 없었던 거죠. 네, 자기 그때 몸을 불사르는 것 이외에는 결국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에게까지 그죠. 편지를 썼다는. 네. 그것도 아주 공손하게 썼어요. 네. 그 편지를 읽어보면 혹시 이주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가요? 아까 질문이 있었잖아요. 왜 분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해야 들어주니까요. 근데 이 이름이 청년들 사업가고 역사를 얘기해야 하니까 네, 왜 전태일이라는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를 얘기하려면 네, 네. 결국은 이 분단 시대를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그 이 어떤 남과 북이 네네. 갈라지고 결국은 우리 미국의 하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통일 후 우리는 사실 통일을 위해서는 좌우 합작 운동을 많이 했지만 결국 미국에 편입된 이후부터는 이제는 좌익 운동을 다 금기시하고 그때부터 어떤 민중 운동 그런 것들이 다 말살되고 뭐만 하면 빨갱이다라고 몰렸잖아요. 네네. 그러한 사회상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아까 상백군이 말했듯이 정말 갖가지 수로 어떤 인권에 대한 출구를 뚫으려고 했지만 그거를 입으로 낼 수조차 없던 금기시되던 시대가 결국 전태일이라는 열사가 자신을 불질러 가면서 미래를 밝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역사적인 조건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노동청이라든지 평화시장의 그 기득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태일을 보고 했던 말이 이런 거는 빨갱이들이나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였죠. 결국 전태일 열사가 끝까지 했던 말은 법을 지키자는 거였거든요. 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이 얘기인데 법을 지키자랬더니 빨갱이라고 하고 네, 이런 현실이 문제였던 거죠 결국은. 네, 그러면 그 전태일 열사가 박정희한테 보냈던 그 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60, 70년대의 경제 번영의 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전태일 열사는 노동자들에게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 제 생각에는 그 지금 그 수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었다. 뭐 이거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더 추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제 생각에는 노동자들을 갈아서 만든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른 분들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시대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경제 성장이 있었던 건 맞는데 과연 그게 박정희가 위대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가라고 물어본다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승만 정권 때는 경제 개발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 후와 뭐 딱히 변화는 없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를 조금만 해도 좀 크게 드러나는 그런 네네.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집권 후반기로 들어가면 경제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지체돼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폭발해서 일어나는 항쟁이 부마 항쟁이고 부마 항쟁을 강제로 진압을 하려다가 김재규 씨에게 총을 맞고 네. 죽죠. 그날을 뭐 탕탕절이라고. 예. 그래서 저는 박정희 정권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무능한 정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그 경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네, 그때 뭐 내가 해도 그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사실 박정희 씨는 그냥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냥 운만 좋았어요. 차라리 그 박정희 말고 그 박정희 시대의 경제 관료들한테 공을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남성백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이 그 없나요? 질문이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니 질문이 기억이 안 난다기보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질문이 워낙 답정너였어요.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함으로 이러이러한 이런 설문,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설문 기법은 되게 좋지 않은. 네. 이러이러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그냥 뭐 답정너가 아니더라도 그냥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네. 공을 박정희 씨께 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너무 슬픈 거는 그 시기에 쎄 빠지게 이랬던 사람들이 왜 박정희를 칭찬하느냐라는 거죠. 네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했고 그 사람들이 땀 흘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눈물 콧물 흘려가며 일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지. 사실 박정희가 위대한 영도력으로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아니거든요. 노예근성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 노예 아유 참 그래요. 네, 안타깝죠, 굉장히.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를 박정희가 그렇게 세뇌를 시켜놨다니까. 저희 엄마만 해도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 찬가 비슷한 걸 부르면서 고무줄 놀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네, 그리고 학교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박정희가 살해당했다는 걸 알고 다 눈물을 흘렸다는. 네. 그러니까요. 한기중님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별로 없습니다. 예? 앞에서 다 두 분이 다 네네. 이렇게 잘 해주셔서. 그러면 그 전태일 열사가 수기에 쓰신 말씀이 있는데요. 인간을 물질화하는 세대, 인간의 개성과 참 인간적 본능의 충족을 무시당하고 희망의 가지를 잘린 채 존재하기 위한 대가로 물질적 가치로 전락한 인간상을 증오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과연 지금 현실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인지 저희가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쭉 읊어주셨잖아요. 뭐 한국의 노동 실태라던가, 네. 뭐 학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크게 보자면 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인간의 얼굴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를 대하거나 가장 영향력이 작아 보이는 존재를 대할 때 그 사회의 맨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한국의 경우는 그게 청소년이고 노동자고 네. 특히 사회적으로 막 뭐 귀족 노조 그런 헛소리 하는데 그들은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받는 거고요. 네네. 네, 그럼 노동자들이고 뭔가 그런 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이 대한민국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직까지도. 네. 아직까지도 그러지 않아요. 수많은 부분들에서 그렇고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는 뭐 근로계약서 안 쓰기는 일수고요. 그죠. 고용주들이 피고용인들이 뭐 임금 떼어먹기라던가 그런 거는 워낙 준민 씨가 난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 대부분 청소년들은 두려워가지고 얼굴 또 보기 싫어서 신고를 안 하는 형국이 굉장히 그죠. 많아요.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고 네. 제대로 처리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런 그죠. 한국에는 아직도 전태일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국에 그리고 아직도 전태일이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슬프죠. 네. 그 자본주의의 가장 암울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곳이 뭐 남한 사회다라는 얘기를 어떤 외국인 학자가 했던 기억이 지들은 있는데. 잘하고 있나? 네, 어찌됐든 지금 많이 변화해야 될 현실이기 때문에 밝은 얘기를 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변화를 또 추구해야 될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을 텐데요. 예. 왜 웃으시죠? 그냥 웃겨서. 웃겼어? 예. 계속 말씀하세요. 네. 말씀해달라고 본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고견을 구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PD님께서? 그런 건가요? 예. 원래 진행자끼리 이 아이컨택으로 되는 텔레파시가 있지 않나요? 제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예, 저는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고 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크든 작든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네네. 남한 사회가 뭐 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심각할 뿐이고 다른 사회에서 뭐 좀 덜 심각할 뿐이지 좀 몇 개라도 나타나요. 근데 다른 국가들이 좀 나은 거는 다른 국가들은 이걸 좀 더 일찍 경험해가지고 좀 빨리 벗어났다 정도. 이제 식민 지배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전복시킨 다음은 사회주의로 가야죠. 사회주의 지상 락원으로. 락원이요. 근데 저게 참 어려운 게 네. 과연 우리가 자본주의 아닌 다른 체제가
몸에 익을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21년 살아왔고 네. 그 윗세대 그 살아온 경험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과연 이 사회가 더 살기 좋아질지는 저는 사실 장담을 못하겠어요. 이 체제가 무너져야 하는 건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 후에 과연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만한 환경들이 조성될지 그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 그 뭐지?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그 재벌 타도하면 그 노동자들 다 실직자가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나요? 충격적이게도 재벌을 계약 관계로 매여있기 때문에 이 체제 안에서는 재벌을 타도한다고 해서 그 노동자들이 실직 관계가 되지가 않는 건 그리고 그 재벌 체제라고 하는 건 족벌 경영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만 잘라내고 경영자가 경영권이 세습되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박근혜가 쫓겨난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라지는 거 아니듯이 이재용 갈아치운다고 해서 삼성 노동자들이 실직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재벌은 사실 한 개인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벌 체제를 뿌리 뽑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노동자도 희생을 당하지 않을까요? 네. 정말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저는 재벌 체제를 박살내고 사회주의가 오면은 완전 고용이 실현되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일은 있어도 실직자가 생기지 않아요. 조금 더 멀리 보면 예. 만국의 프롤레타리아가 해결을 할 저는 조금 더 가까운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지금 뭐 재벌 구조에 대한 개혁이 뭐 거의 10년 동안 뭐 순환 출자 구조에서 지주회사 구조로 뭐 바꾼다든지 굉장히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과연 노동 인권은 거기서 더 발전하고 있는지 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고 노동이 정말 존중받고 있는 사회 인간은 정말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뭐지? 진행자님은 왜 네. 질문을 한 사람한테만 해요? 아니, 다른 뭔가 사람한테 안 물어봐요. 왜? 질문하고 싶게 생겼어요, 진민님. 저요? 하도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생활에서. 아. 왜 다른 사람한테 안 물어봐요? 네, 기중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전복 말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시적인 담론 말고도 이렇게 개개인 하나하나가 전태일평전을 읽고 그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의 삶의 가치 슬퍼하면서 그 어떤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거 그런 미시적인 것에서도 혁명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뭐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어떤 사회 체제의 전복은 어떤 지도자가 바뀌는 재벌을 바꾸듯이 그냥 지도자가 바뀌는 경우인 게 역사적으로도 다분하고 어떤 사회적인 큰 혁명보다도 이렇게 하루하루 삶 속에서 바꿔나가 개인들의 자각, 개인들의 자아실현, 개인들의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 안에서 저는 그런 혁명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계셨는데. 네, 저는 그런 관념적인 혁명은 혁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로지 하부 구조의 변형만이 이제 상부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부 구조인 개개인의 관념을 변화시킨다고 해가지고 사회 전체의 물질 구조가 변경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기중 씨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네. 저는 왜냐하면 혁명이란 거 안 해봤잖아요. 누가 해봤어? 아무도 안 해봤어요. 그런 제대로 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건. 그리고 그리고 심지어 그 혁명을 일으킨 작자들도 뭐 했습니까? 소련이 어떻게 됐고 그런 공산과 독재가 결합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물론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분명히 지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성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성의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 그런 혁명을 받쳐줄 수 있는 인간성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보면 전태일의 원동력은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옥 시절. 네네. 청옥 시절에 그 서로 즐겁고 웃음을 나눌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을 하고도 마음 놓고 살고 있었던 그 사회에 대한 단맛과 그 사회에 대한 기억이 결국 전태일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전태일이 타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관련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체험, 환대의 체험, 호의의 체험,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그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사람이
그런 경험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굉장히 부활하는 경험. 그 부활까진 모르겠고요. 제가 그 뭔가 굉장히 돌봄받고 지지받고 응원받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그렇고 네네. 전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언젠간 사회가 바뀔 거라고 보거든요. 한순간에 물론 조직적으로 일어나는 혁명도 혁명이지만 네. 저는 할 수 있다면 그 두 개가 같이 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상백군은 그 혁명을 받쳐줄 수 있는 인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인간성을 받쳐줄 수 있는 혁명이 있어야 돼요. 그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우병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생활기록부에 그 사람 장래희망이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정의로운 검사가 되겠다. 네. 그렇죠. 저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네. 그 19살의 우병우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법고시에 붙고 검사가 되면서 이미 썩어있던 그 검사 사회에 들어가면서 그 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소년 우병우의 꿈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개인이 인간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썩어 빠진 사회에 들어가면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받쳐줄 수 있는 혁명이 있어야지. 혁명을 받쳐줄 수 있는 인간성, 이거는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태일이 몸으로 던진 메시지는 그거 좀 다르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전태일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태일뿐만 아니라 전태일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모여서 조직화되고 그렇게 모여서 혁명을 이야기하게 됐거든요. 사실 보면은 전태일 이전의 노동운동과 전태일 이후의 노동운동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 전태일의 방법이 과연 혁명의 방법이었느냐 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전태일이 주제니까 네.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전태일은 끊임없이 인간성을 붙들고 있기 위해 투쟁했고 인간성을 향해 투쟁했기 때문에 그런 전태일의 뜻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뭐 개인의 변화라기보다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공동체,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을 한 공동체들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소국과민의 세계거든요. 소국과민이라니요. 예, 소국과민. 강한 국가가 만들어져가지고 뭐 경제를 통제해야 되는데 무슨 소국과민이에요. 전 소국과민을 꿈꿔요. 근데 그 얘기가 전태일 열사가 그 덩어리가 없는 세상을 꿈꾼다고 했잖아요. 모두가 용해되어서 모두가 아무 부스러기도 없는 덩어리도 없는 그런 사회를 꿈꾼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전태일 열사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 노자의 도덕경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말의 소국가민이라는 단어를 썼듯이 그런 부스러기 없는 사회, 즉 덩어리가 없어야 되는 사회라는 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아무래도 전태일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뭐 다른 어떤 투쟁가들과 다르게 그 뭐 빨갱이라고 지금은 욕먹고 있지 않은 이유가 정말 그냥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모습, 그냥 같이 살고자 하는, 우리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되는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상식적이고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육 얘기를 해서 나오는 말인데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노동과 파업 같은 거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건 듣도 보도 못하는. 그렇죠. 다 자기 네. CEO 될 줄 알아요. 네. 파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는. 네. 저도 되게 그 초등학생까지는 아마 몰랐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파업이 뭐야? 뭐 아빠 파업이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봤었고, 이렇게 교육으로부터 또 바뀌는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되게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교육이 네. 바뀌어야 이게 사회를 궁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중요한 건 그렇게 교육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정부를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은 결국 그 정권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그죠. 네,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씩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저부터 시켜요. 아니 왼쪽에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네,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소감 대신 그 쏜 글인데 아, 네네네. 그냥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제목은 있는데요. 네, 시지퍼스의 꿈입니다. 네, 꿈을 꾼다는 것은 인간의 축복이자 벌이다. 밤사이 쫓던 아름다움은 광명과 함께 사라질 뿐이다. 풀잎의 아스라 이슬이 맺히는 까닭은 달을 잊지 못한 마음일 뿐이다. 나는 죄를 짊어진 시지퍼스가 되어 바위를 들어 올린다.
발가 산의 정상이 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하여 내 생의 아픔을 바칠 뿐이다. 그 전태일사 생각하면서 아, 네. 맞습니다. 선배님은 소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전태일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전태일이 이 사회에 전달한 메시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외면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죠. 전태일 열사가 가장 주로 활동한 분야가 노동 분야지만 노동 이외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태일의 인간성, 전태일의 얼굴, 전태일의 목소리, 전태일의 손길을 배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전태일 묘비에 기독청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저는 그 말을 사실 전태일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쓰기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스라엘에 예수가 있었다면 한국에는 전태일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실제로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일련의 사태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달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전태일의 삶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좀 빡친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쪽 계에서. 네. 다른 분들은 뭐 그쪽 계 분들이 아니라서 조금 덜 공감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빡친 일이 많습니다. 그쪽인가요, 그쪽? 네. 그쪽 굉장히 많아요. 저는 진짜 네. 명성이 굉장히 예. 네, 얼굴이 옷같이 빨갛게 잘 네, 올렸는데 그러니까요. 많이 빡친 거 보는. 네. 네. 아,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소감 일단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이미 이제 촛불 정권이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 경제 정책은 반동으로 돌아섰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용을 그렇게 풀어준 것도 그렇고 이재용이랑 만나가지고 환하게 웃는 것도 그렇고 삼성이 뭐 180조를 투자를 하고 4만 명을 고용한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반도체가 어떻게 4만 명을 고용을 해요? 아니, 전 지구를 반도체로 뒤덮을 계획이면 가능하겠죠. 네. 근데 첨단 산업에서 4만 명 고용은 말이 안 되고요. 삼성에서 180조 투자한다고 한 것 중에 130조가 해외 투자거든요. 해외 일자리를 예,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4만 명을 늘리겠다. 중동으로 가라는 큰 건지 그림. 모르겠는데 국경을 넘은 프롤레타리아. 예, 저는 결론적으로 이 반동 문재인 정권을 박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촛불 정권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보고요. 근데 이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방송 업로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그 기중 씨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편입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의도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놀라셨는데 지금. 네.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예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뭐 경제적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도. 예, 미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와서 자주 통일을 해야만이 이 사회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이라고 봅니다. 예,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예. 통일을 네 그렇습니다. 분단 시대를 극복하자. 멀다고 하면 안 돼가구나. 그거 아닙니까? 네 저희 4명이 있는 이 자리에서도 전태일이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사회가 한번 전태일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눌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네, 뭐 좀 더 적확한 클로징 멘트 없어요? 좀 닿는 느낌이 안 나.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 강의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 레포트 내세요. 네. 혹은 다음 주 수업은 없습니다. 뭐 그런. 네 청취자분들 다음 주까지 레포트 한 장씩 써오시오. 심지어 문어체였어요. 다음 주 써오시오. 예 아니요. 그냥 다음 주 진도나 말씀해 주시죠. 다음번 진도. 다음 주 진도는요. 네, 제주도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네, 이번에 또 난민 얘기가 또 있고 제가 제주도의 역사를 계속 살펴보면서 하게 된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네, 같이 나누면 정말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 한마디씩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안녕. 인사 한마디를 한 번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